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을 찾아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 효동초 교사 이경학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요. 게임은 재밌게 만들고 신나게 즐겨라라는 주제로 남부대학교 윤봉식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요. 게임을 재밌게 만들고 신나게 즐겨라라는 주제인데요.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게임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개발하는이 아니고요. 게임, 놀이 이러한 이야기를 창의력으로 창의성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에 앞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광주 금요일의 과학터치 실시간 강연에서는요.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 질문 이벤트입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우수 질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퀴즈 정답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갈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봉식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게임은 재미있게 만들고 신나게 즐겨란데요.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창의적인 사고, 사용자 경험 환경이라고 하는 U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지를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표지를 집중해 주세요. 나름 예쁘게 꾸민다고는 했지만 한눈에 들어오나요?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톤이 바뀌었죠.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은 신나게 즐겨라와 창의 UX만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 창의력이라는 것, 상상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이거든요. 이 구체적인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상대에게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상대 의사를 내가 정확히 수용하는 것, 이 소통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창의력의 출발이자 맨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목차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잠시 살펴보면요. 5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게임을 기준으로 해서 노는 게 참 즐겁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여러분은 언제 즐거우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여러분은 창의적이십니까? 저는 창의적인 사람일까요? 에 대한 창의력 이야기. 그 다음 네 번째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와 코딩 관련된 교과. 이걸 왜 하는 거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에서는 여러분의 경험이 가치 있게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례로 알아본 다음 결론으로 오픈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게임 많이 하시나요? 저도 소시적인 게임 좀 했고요. 게임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게임 때문에 삶에 방해가 있으신가요?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맨 위에 게임 사용 장애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힌 게임 사용 장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임 자체를 질병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게임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질병 코드를 부여하여 질병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게임 횟수를 그리고 게임을 도중에 멈추는 것을 못하는 행동. 두 번째는 게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 학생은 학습을 하는 것을, 사회인은 사회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도. 이 두 가지를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은 게임 사용 장애라고 규정합니다. 2019년 5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단을 보십시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참 힘들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하지만 밝아질 거예요. 마치 이 기사처럼요. 코로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좋은 수단이다 보니 게임을 권장하기로 합니다. 그것도 조금 전까지, 작년까지 게임 사용 장애가 질병이라고 했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요. 플레이 어파트 투게더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게임을 권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로부터 2달 뒤 전 세계의 기준을 만드는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FDA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의약품 또 그에 준하는 음식이나 보조제, 몸에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적정하다 아니다 판단을 해주는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게임이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치료제다. 이를 일컬어 디지털 치료제. 다시 얘기 드립니다. 디지털 치료제라고 명명하고 인정해 줍니다. ADHD, 우리나라 어린이도 어른들도 많이 겪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건데요. 물론 아직은 초창기이다 보니 2020년엔 만 8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가 이러한 장애에 노출됐을 경우에 의료진의 처방전을 기준으로 해서 게임을 하나의 치료제로 쓸 수 있게끔 권고해 준 겁니다. 22년인 지금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게임들이 또 교육용, 교보제형 게임들이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로서 팔리고 소비재로서 또 하나의 소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만 게임을 했을까요? 과거의 사람들도 게임을 많이 했겠죠. 인생을 즐겨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하자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세요. 보드게임이 모든 게임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RPG라는 롤플레잉도 있고 테이블 RPG라는 게임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테이블 기준에서 카드게임, 주사위 놀이, 윷놀이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보드게임의 일종인데요. 이 보드게임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대부분 주사위 형태의 던지고 노는 거리입니다. 기원전 2500년 전에도 주사위가 있었어요. 피라미드 모양의 정사면체 주사위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발견됐고요.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정사면체부터 36면체까지 다양한 주사위 형태가 게임, 놀이, 그리고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은 주사위 놀이를 안 했을까? 하단에 딱 나와 있네요. 목재, 주령구. 신라시대 때 14면체, 이건 정 14면체가 나올 수가 없죠. 14라는 숫자는 정이 떨어질 수 없는 숫자죠. 사각형 6개와 삼각형 8개. 축구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동그란 축구공이 사실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각형과 삼각형의 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후 불면 이 3차원 구조가 축구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이렇게 현명한 주사위를 만들어서 즐기셨어요. 어떨 때 즐겼느냐? 게임으로 즐기면서 음주 가무를 함께 했어요. 우리나라 K-팝, K-문화 대단하잖아요. 춤, 노래
기가 막히죠.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놀이 문화에서 이러한 창의력이 발현된 것입니다. 하나만 살펴볼까요? 14면에 미션 14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금성장무. 주사위를 훅 굴려서 내 텀에 금성장무가 걸리면 무반주로 춤을 춰야 됩니다. 난감합니다. 저라면 아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근대화된 보드게임은 무엇일까? 물론 모노폴리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노폴리 이전의 과거는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보드게임이 있었는데 백게몬이라는 게임이에요. 이 백게몬 게임은 여러 형태로 변화되면서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고요. 근대화된 1933년에 찰스 데로우가 개발한 모노폴리, 1935년에 파커 브라더스사에서 정식 출시되면서부터 세상에 선보였던 이 모노폴리 게임이 보드게임의 중심입니다. 전 세계 모노폴리 게임은 수백 가지 형태로 출시되어 있고요. 하위종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몰이를 꾸준히 하는 게임입니다. 이 모노폴리 게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다음 한국으로 1982년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국에 갔던 이상배 씨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인데 무슨 게임이야? 하던 중에 이건 경제관념을 가르치는 굉장히 교육적인 게임이자 일종의 도박성도 가지고 있는 이 난이도가 굉장히 폭이 넓은 긍정적인 게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져와서 씨앗사에 출시할 때는 블루마블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네이밍이었다고 생각해요. 블루마블은 청대리석이라고도 하는 푸른색 대리석을 말하는데요. 푸른색 대리석은 부잣집, 고위층,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들이 집에만 쓴다라고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블루마블이란 이름 자체가 격조 있고요. 상류층이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롤 플레잉 게임으로 전수하는 히트작으로 내놓기에 손색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역시 성공했죠. 그리고 지금은 넷마블사에서 온라인 보드게임으로 모두의 마블이란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즐기고 계십니다. 이번에 살펴볼 보드게임은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의 시초라고 하긴 뭐하지만 시초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체스 게임인데요. 체스는 마지막 순간 책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죠. 마지막 공격의 한 수, 책, 여기에서 체스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이 체스 게임은 서구에서 개발된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만들어졌고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바릿 왕이라는 왕조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릿 왕은 즐거움을 굉장히 탐닉했고요. 즐거운 게임, 즐거운 이슈들을 만드는 일종의 공모전처럼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세타라라는 승려는 인도의 전통 게임인 차투란가 유형의 게임을 또 한 번 진화시켜서 진보된 체스 게임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그 체스 게임은 바릿 왕을 탐복시키고요. 바릿 왕은 그래서 세라타 승려에게 부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요구를 하자 여기서 또 한 번 대단한 상상력을 구체적인 창의력으로 발현합니다. 총 64칸으로 이루어진 체스판 하단의 이미지를 띄웠는데요. 첫 번째 칸에 보리알 두알, 두 번째 칸에는 두알의 2승, 승승승 쭉 2의 n개승으로 64칸을 채워서만 달라고 합니다. 혹하기 쉬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922경의 개수가 넘는, 쉽게 말해 당시 인도 전역에서 생산되는 총 보리 양보다
많은 것을 요구한 거예요. 터무니없지만 즐거이 웃고 함께 즐기고 넘어갔길 바랍니다. 그럼 바리당은 이 선물을 주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이 체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두 번의 큰 사건이 더 있는데 바로 페르시아가 강성해져서 유라시아 전체를 정복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인도에 다다른 페르시아가 인도를 공략하고 있겠죠. 인도는 전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인 체스를 페르시아 궁정에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룰일까요? 라는 퀴즈를 내요. 페르시아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계 최강인데? 라는 생각에 이까짓 것쯤이라고 생각했지만 끝내 퀴즈를 풀지 못하고 힌트를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도는 전쟁에선 졌지만 대등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결국 상호 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게 되면 조공이라는 관계가 되잖아요. 속국 형태 또는 조공을 바치는 관계인데 이 조공 관계를 굉장히 완만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 조정을 잘 했다라는 역사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랍이 강성할 때 페르시아는 다시 흥망성쇠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역시 전쟁에서 승리한 아랍이 페르시아를 굴복시킬 때 체스를 선물합니다. 칼리프 궁정에. 칼리프 궁정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알아보려고 하지만 똑같이 인도에게 페르시아가 당했듯 아랍 역시 페르시아 궁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페르시아는 전쟁에선 졌지만 이들을 정신적으로 승리했다라는 자존감, 자존심을 지키게 됩니다. 이 때문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체스를 대단하게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체스 마스터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최고의 고수 체스 마스터는 아랍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왜일지. 이제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사람들이 갖는 즐거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 없이 맑은 즐거움이라고 하고 아래 강아지똥 애니메이션을 띄웠는데요. 애니메이션 얘기는 아니고요. 어린이들은 똥, 방귀, 뿡 이런 얘기를 하면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저 역시 그 나이를 지났고 여러분들도 지났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그저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우리는 함께 받아줍니다. 뿡!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러한 티 없이 맑은 즐거움 좋습니다. 두 번째, 주관적인 가치를 대중에게 어필하거나 팔 수 있는 아이디얼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단 이미지, 호랑이 이미지 2002년 보이시나요? 전북대를 최근에 은퇴하신 홍찬석 교수님의 일러스트 작품인데요. 이건 작품이라기보다 그리팅 메시지로 보내지는 이미지 일러스트입니다. 이분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강아지나 동물들을 우화적으로 마치 우리 민화처럼 우화적으로 그리는 풍으로 유명하세요. 근데 매년 신년이 오게 되면 그 해에 해당하는 동물을 본인의 캐릭터릭한 화풍으로 그려서 그리팅 메시지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면 전시회를 찾아오는 소수의 사람, 더 작은 수의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한 사람 외에도 이 작품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또 홍보 수단이 돼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야. 이 작품을 봐야겠어 라는 긍정적인 프로모션 전략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우측을 보시면요. 70대 한 여성분이 서 계십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발레 교실에 학습하고 발레 공연을 하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70평생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 안에서 즐거움도 다양했겠죠. 하지만 20, 20대들이 받는 교육을 70대 넘어서 관절도 안 좋고 힘들 것 같은데 뛰어들어서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을 갖는 것,
새로운 경험의 즐거움을 갖습니다. 이런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뒤쪽에서도 한번 거론할 건데요.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도 다이버전스지만 고정관념을 깨고 뛰어드는 행위를 다이버전스, 이런 것을 다이버전트라고 합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로 말장난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힘든 일에 웃게끔 하는 재간을 우리는 말장난이라고 하죠. 코로나 환경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특히 코로나 전국 초기에는 백신이 언제 나온대 하고 모두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드디어 백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위트 있는 우리나라 한민족들은 여기에 개그로 승화시켜서 힘든 나날을 덜어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 고무신 백신이잖아요. 아닌가요? 왼쪽에 보여지는 백신, 오른쪽도 백신이에요. 이러한 말장난이 상대를 불쾌하게 한다기보다 위트있게 받아줄 수 있는 만우절 같은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장난은 까르르 하고 웃던 그 연령대, 그 어린이들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생신이십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그려보세요. 저희 같은 나이에는 할머니께 생신 축하드린다라는 메시지 카드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굉장히 기발해요. 일단 구조적으로 막혀있지 않고 정보가 적기 때문에 연상시킬 수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툭 하고 던지는 멘트가 더 소중하죠. 근데 그게 굉장한 창의력이거든요. 과거 영화에서도 나왔었던 더 빅이라는 영화에서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 특정 게임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 게임 회사가 엄청난 회사로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의 위트가 중요한데요. 아이는 신용카드를 그렸습니다. 부디 그 부모님께서는 할머니께 신용카드를 드렸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는 엄마 아빠 사행시인데요. 엄마는 마덜, 아빠는 빠덜 이라고 썼습니다. 웃어야 될지. 하지만 재밌잖아요. 영어라는 것, 한글이라는 것이 공백이 없는 거예요. 마치 BTS처럼. BTS는 방탄소년단이잖아요. 한글이잖아요. 근데 BTS예요. 알파벳 이니셜. 애니어그램 배우셨잖아요. 자, 그 다음 맨 우측 하단을 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배값이 올라서래요. 아, 전 재밌는데. 담배값이 올랐다. 여기에서 고정관념으로 생각해 봅시다. 호랑이는 담배를 피우나요? 아니면 호랑이는 금전적 가치를 하나요? 호랑이가 재화를 거래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트 있게 담배값이 올라서랍니다. 이번에는 희희낙낙,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상품을, 굿즈를 또 다른 상품하고 연결시켜 새로운 굿즈로 만드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골프,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골프를 좋아하는 골프 매니아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바로 골프공입니다. 그런데 계란판 안에 담아서 예쁜 병아리가 될 골프공을 굿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특정 질병이나 장애 같은 것들에 게임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게임 같은 것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되는 것을 무슨 치료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정답은 강연이 끝나고 나서 사회자님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어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연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6구의 꽁, 6개의 달걀이 들어있는 것 같은 꽁을 저도 사서 선물을 드려봤거든요. 선물을 드렸더니 골프는 총 4시간에서 5시간 함께 운동을 하는데
너무 재밌다.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치니? 아이고 아이고 안쓰러워 하면서 시작했던 경기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까지 와 그거 정말 위트 있지 않아? 하면서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해줬습니다. 저희는 희희낙낙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창의적인 내용이 우리를 즐겁게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두 개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에너그램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에너그램을 다룰 건데요. 기호예요. 기호는 세미오틱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한 웃음 이런 것도 기호고요. 글씨도 기호고요. 도로에 있는 표지판도 기호입니다. 이런 것 중 에너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글자의 앞뒤 순서 조합을 바꿔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영화 해리포터를 보게 되면 볼트모어라는 빌런이 나옵니다. 이 빌런은 어려서부터 빌런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름이 톰 마블로 리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톰 마블로 리틀이라는 이름이 I'm 로드 볼트모어라는 나는 주 볼트모어니라라는 복선이 깔린 이 글귀를 에너그램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톰 마블로 리틀, 톰은 결국 볼트모어가 된다라는 사전에 암시를 주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이돌들, 방탄소년단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 하이브에서 처음으로 걸그룹을 출시하죠. 이 걸그룹이 출격하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우리 소속사의 첫 번째 모델,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I'm fearless라는 문구를 에너그램을 이용해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르세라핌. 이 르세라핌은 결국 우리는 두렵지 않아. 우리를 두려워야 될 거야. 나 자체가 곧.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에너그램이 많은 생명을 살린 사례입니다.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나치는 그리스를 점령한 뒤 시리아로 진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히브리어로 에너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일이 있는데 하단에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왼쪽은 러시아라는 의미, 오른쪽은 시리아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그 철자 조금을 바꾸는 것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 침략을 늦췄고요. 러시아 쪽으로 가서 다시 순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 아크로스틱입니다. 아크로스와 스티코스라는 의미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글자 맨 앞 어구들을 땄다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윤봉식, YBS, 이니셜. 하지만 이건 적확하게 아크로스틱은 아닙니다. 아크로스틱이 되려면 여기에 메타포가 들어가야 됩니다. 메타포란 하나의 의미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해서 창조된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을 때 메타포가 형성이 되는데요. 제 이름 YBS 윤봉식은 동일한 이니셜일 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크로스틱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신탁을 전달할 때 많이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술이나 여러 가지 토템 신앙을 대변하는 곳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가장 큰 사례 하나만 찾아볼 건데요. 신약시대라고 하는 우리 세기 초죠. AD, BC를 나누는 그 세기 초.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탄압을 받아서 고문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혔는데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물고기지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5개 철자, 익투스라는 것. 이 익투스는 하나하나가 이니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아크로스틱은 작은 의미뿐만 아니라 긴 문장, 전언들을 담기도 합니다. 그럼 창의성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니는 보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누구 천재나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학습하라고 하느냐? 상상만 하면 몽상가, 뜬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구름과 같은 것. 하지만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그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합니다. 20세기 중반에 길포드라는 학자는 확산적 사고 개념을 창의성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단어는 라틴어, 그리스어, 우리도 창의성이라고 하고 모든 나라에 있어. 왜? 그만큼 중요시 다뤄졌기 때문에 창의성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의성이 대두되는 데는 많은 학자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딱 하나만 살펴볼 겁니다. 창의성의 관점, 일반적인 관점과 디자인 관점을 볼 건데 여기에 디자인 관점은 디자인을 전공한 저 같은 사람의 관점이란 뜻이 아닙니다. 기획하고 설계하고 무언가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그 디자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추출해내는 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창의라고 얘기한다면 디자인 관점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발상하는 과정을 창의성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폭넓은 사고와 표현이라고 했다면 디자인 관점에서는요. 다양한 사고방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 하나? 딱 하나? 직관적이다. 그래서 미술로 착각을 하세요. 근데 미술 아니에요. 발그림이어도 좋아요. 내가 그린 그림이 전달되면 돼요. 글이어도 좋고요. 말로 전해도 됩니다. 결론은 디자인 싱킹입니다. 지금 디자인 싱킹은 저희 전공이나 사회과학, 인문학, 의료계에서도 학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 중 가장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단 행동이 가능하고요. 개인 행동이 가능해요. 집단 행동은 집단 지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성 집단은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이라서 디테일한 것을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만든다면 집단 지성은 상하, 좌우 폭이 섞여서 보다 다양한 것을 추론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걸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고 기반으로. 디자인 싱킹에서 찾아봐야 될 건 제일 하단이에요. 위에 쭉 했었던 이야기의 창의적인 사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 무엇? 비즈니스 사고. 비즈니스 사고라고 하면 돈이 되는 것?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공공재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P2P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B2C, B2B, B2G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비즈니스, 회사와 공공재 이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어쨌든 비즈니스 사고, 적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최종 결론으로 내서 성과까지 만들어낸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죠. 이분이 각광받는 이유는요.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무료, 유료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공유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거기에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서로 공유 가치로 쓸 수 있게끔 만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자들이 말하는 다이어그램은 위의 내용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연결했을 때 디자인 싱킹이다. 근데 저는 하나 더 재현하고 싶습니다. 하단에 UI가 지식 밑에 있죠. 우리가 가진 지식에서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사용성은 추출할 수 있고요.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에서 결합된 것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이제 컴퓨팅 사고를 알아볼 텐데요. 컴퓨팅 사고는 너무 쉬운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의 뇌 구조의 가장 분석적인 프로세스 구조를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이 사람의 구조랬잖아요.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해 보자.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복잡한 것을 심플하게. 4가지 단계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해하고요. 두 번째는 추상화하고 세 번째는 패턴 인식, 마지막에 알고리즘으로 만든다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주사위 예를 들어보면 주사위는 6면이 있어요. 분해해 보면 6개의 면이 있죠. 1, 2, 3, 4, 5, 6. 추상화하게 되면 주사위는 정육면체죠. 이걸 그냥 사각형 네모를 평면으로 그리고 주사위 포인트를 그려만 놔도 주사위인지 이해하죠? 여기에 패턴 인식 6개라는 얘기는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이 7이란 얘기니까 앞면에 1이 보여지면 반대편 끝에는 6이 보여지죠. 그러면 3이 보여지면요. 반대편에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렇게 패턴화를 하고요. 알고리즘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팅 사고와 코딩을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으로만 하느냐?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즐기면서 합니다. 이 사진은 학생들이 자기만의 맵을 하나씩 그리면 모든 학생들의 종이를 바닥에 펼쳐놓고서 하나의 마을을 만듭니다. 상상치 못한 전개. 이렇게 코딩 교육을 하고요. 또 다른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알파1이나 지무 로봇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증강현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린이들이 직접 학생들이 그린 그림 또는 색칠을 한 원 도안을 촬영해서 증강으로 불러오고요. 거기에 부가적인 정보까지 연결하는 컴퓨팅 사고를 학습합니다. 이건 이미 IPTV 형식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걸 찾아봤어요. 첫 번째, 놀이. 두 번째, 창의력. 세 번째, 디자인 싱킹. 네 번째는요, 컴퓨팅 사고. 이 모든 것은 전제가 필요해요. 공감이 되어야 된다. 쉐어드 밸류스라고 하는 공유 가치. 나와 너가 함께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 나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너만 얘기해도 안 된다. 우리가 공감했을 때 우리 학급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행복하겠죠. 소통입니다. 소통. 모든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끝난다.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요즘엔 하느냐가 UX, 사용자 경험 환경인데요. UX는 사용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뒤쪽 사례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현재는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뇌를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분석적인 모형을 만들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감정, 행복하다, 사랑을 느낀다, 슬프다, 기쁘다 등을 측정하고 또 그러한 상황으로 유추해서 유도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걸로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입니다. 저희 랩 연구진들이 함께한 건데요. 한국도로공사와 몇 년간 진행했던 여러 가지 아이템 중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 쉼터 등을 사용자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패턴으로 사용하라더라를 분석적으로 한 거죠. 분석해 보니 4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화장실이 급한 사람, 음식이 급한 사람, 그냥 잠자거나 쉬는 게 급한 사람, 흡연을 하거나 등 기타 운동을 하는 별도 목적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휴게소는 정해져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배치를 잘 바꾸면 조금 더 사용자가 편하고요. 판매하는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자들도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했고요. 이러한 유사 사례로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학생들과 저희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타는
재밌는 일도 있었죠. 여기에 기업들이 하는 행동도 있는데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즐거움들을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바나나 우유는 오래도록 롱런했어요. 4월이 되자 벚꽃이 피었네요. 벚꽃 색깔의 우유는 없을까? 바나나 우유가 떴으니 벚꽃 맛 우유? 농담으로 시작된 것이 실제로 출시가 돼버렸죠. 그리고 품귀였죠. 오른쪽 봉식처럼은 저예요, 저. 친분이 있는 이 회사분께서 제 이름이 들어간 라벨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세상에 저밖에 가질 수 없는 핫한 저만의 리미티드 아이템을 얻게 됐기 때문에 즐겁죠. 그런데 이걸 프린트해서 붙이는 것으로도 부가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흔히들 우리 회사 제품 내가 개발한 것만 안 팔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 가치도 대중화될 수 있거든요. 어려운 기술을 넣으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나만의 것을 공감대가 없이 만드니까. 하지만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아이디어를 판다면 어떨까요? 이건 일본의 간장 종지, 간장 그릇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하얀 도자기인데요. 간장을 부어서 따르게 되면 고양이가 나오거나 후지산 모양이 나와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과정에 작품을 우리가 만드는 즐거움을 핫했죠. 잘 팔렸죠. 그래서 전 세계에 유사한 타입의 제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방송에서 봤던 일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대에서 봤을지 몰라서 무한도전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진행하는 분이 슬리퍼로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개그맨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한 결과 똑똑똑 실례합니다 라고 던진 멘트가 실제 배민이라는 회사에서 굿즈로 만들어져서 품귀됐었어요. 회사를 긍정적인 즐거운 놀이공간, 즐거움 있는 회사로 만들어주게 된 거잖아요. 이미지가 쇄신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경쟁적, 조금 전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것을 가치를 전가했다면 이번에는 집단 발상 중에 선택하는 컴페티션 관계인데요. 마케팅을 위해서 냉동식품 회사가 새로 출시되는 매운 낙지 만두를 홍보해야 되는데 이름이 필요하대요. 방송을 통해서 이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집단 시성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만들었지만 여기에 개그맨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2개를 봤죠. 왼쪽에는 화낙, 신낙. 오른쪽에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뻘만두. 결국 방송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게 선택되었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인 아이디어들이 경합이 또 되어 있지만 집단지성으로 올바른 선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가치 전환인데요. 백열전구는 이제 여러분들은 본 적이 많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백열전구가 산업이 하향 곡선을 내려가면서 그 만들어진 금형들이 있는데 금형을 그대로 하단 이미지처럼 이용해서 다른 제품을 했더니 팔렸어요. 자, 그게 위에 텍스트예요. 낡은 가치를 가치 전환하니까 돈 되는 가치가 됐어. 그 다음은 사회적 연쇄 반응이에요. 또 다른 새로운 가치로 응용만 하면 계속 된다는 거죠. 저는 신규 창업을 하는 기업들을 멘토링할 때마다, 컨설팅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복잡한 걸 찾지 마세요. 응용된 것을 재응용하는 오마주가 최고예요. 게임 2개만 알아보겠습니다.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죠. 지금도 되고 있죠. 사실 이것은 구글맵이 만우절 이벤트로 포켓몬 챌린지라는 것을 재미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앱스토어에서 하루 만에 1억 다운로드를 역사적으로 없었던 기염을 토합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이 돼버린 거죠. AR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효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 게임 개발자가 단 3일 만에 개발한 희한한 플래피 버드라는 게임인데요. 88개국에서 앱스토어 토탈 1위를 계속했었고요. 하루에 5천만 원씩 매일 수익이 발생되는 엄청난 게임이었는데 게임성이 이래요. 앵그리버드처럼 복잡한 게임, 많이 복잡하지는 않는데 탁구채로 툭툭툭툭 하는 것처럼 더 쉽게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중독성 문제를 깨달은 개발자는 사업을 닫아버렸고요. 그러자 이미 가치가 확산된 이 플래피보드는 플래피보드가 설치된 스마트폰이 고가로 판매되는 또 다른 형태로 가치 전환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룬 이야기인데 내 경험의 가치는 나의 취향이 내 습관이 만드는 거고요. 내 생각은 구체화할 때 아이디어가 되고요.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무엇을 해야죠? 우리는 창의적으로 놉시다. 창의적으로 노는 게 답입니다. 일단 따라서 놀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재밌는 것을 만들게 돼요. 1, 2학년 대학생들에게 선배들을 따라서 놀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3학년 정도 되면 파티를 주관하거나 축제를 주관해 보라고 해요. 만든 자가 더 재밌거든요. 만드는 과정도 재밌거든요. 상상은 구체적으로 몽상가처럼 뜬구름 말고요. 소비자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잡담 많이 하세요. 하지만 소통 가능한 잡담. 새로운 소비를 직접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점을 전환하세요. 다이버전스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구체한 다음 판단된다면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해주시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선별되는 동안에 교수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강연 해보셨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강연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면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길어지고 있어서 모두들 힘들 텐데 힘내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었지만 마치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저 역시 많이 즐거웠습니다. 네, 교수님의 흥미로운 강연만큼 다양한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나경이라는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그 퀴즈 정답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를 쓴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효과성에 대한 질문을 좀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자님께서 정답을 발표하셨네요. 네.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복잡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짧게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요. 게임이라는 것은 교육성을 담보로 하기도 있지만은 습관을 교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정 게임을 따라서 플레이어가 진행을 하는 사용자라고 하죠. 이 사용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에 몰입하는 과정을 갖게 되거나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활동을 녹여든 게임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지 아무 게임이나 치료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네. 모든 게임이 다 치료제가 될 수 있냐 했는데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답변을 조금 더 드려볼까요? 네네. 네. 모든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게임의 경우를 말한 거고요. 대다수의 게임은 교육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의 중간 내용에 교육이라는 단어에 제가 색을 넣은 게 있었을 거예요. 패스하고 넘어갔는데요. 가장 좋은 영업 전략은 상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영업을 할 때 보험을 설명하거나 제품을 팔 때 저희 제품 좋아요 보다는 이게 이런 것들이 있고 교육적으로 좋고 이런 성능도 있어요 라고 하면 하잖아요. 게임은 그래요. 게임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매뉴얼을 갖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고 보다 보면 교육적인 효과를 갖는 게임이 굉장히 많고요. 대다수의 그런 성능을 갖는 것은 디지털 치료제로 인증은 못 되야 할지라도 네. 유사 효능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시청하신 우리 학생분들이 있을 건데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디지털 치료제 개념으로서 나 게임을 하겠다 이런 친구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네. 게임은 중독되지 않는다면 많은 게임을 접하면 좋죠.
욕설이 난무하거나 피가 선혈이 낭자한다고 해서 나쁜 게임만은 아닌 것이고요. 아주 부드러운 용어를 쓰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좋은 게임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셔서 아이디어만 제공하셔도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 펀딩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던져주시면 치료제로서 각광받는 게임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청하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 학생 여러분, 게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본다는 좀 창의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 교수님께서 보드 게임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 보드 게임을 컴퓨터에서 게임으로 이렇게 쉽게 구현해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들도 스크래치 같은 게임들을 사용합니다. 스크래치 같은 게임들은 그 프로그램들은 블록 코딩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아까 컴퓨팅 사고를 쭉 설명드렸잖아요. 4개 단계가 있다고. 그 과정을 간단하게 블록 형태로 조합하게끔 하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우주도 창조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학기에도 수업을 진행했는데 60개 가까운 게임 유형을 개발했죠. 아이디어만 들어가게 되면 간단하지만 보드게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는 MIT에서 만들었고요. 그 미세추세츠 공과대학이라고 하잖아요.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풀려 있고요. 얼마든 이틀 정도 해보시게 되면 3일째부터는 게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올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 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수업 중에 게임을 활용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수준 있고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살짝 당황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두 가지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할 것.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준비된 건 아니라서 조금 답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게임성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적인 게임이 아니어도 게임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슈팅 게임, 여기에 글씨 조합 같은 걸 바꿔서 하는 방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플러그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활용도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QR코드처럼 그냥 프린트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AR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교부한 다음 학생들이 직접 그린 다음 촬영해서 바로 학생들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확인하게끔 하는 절차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역사 이야기나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이게 기존 것을 활용하라. 두 번째 내용 창조하라는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래치 같은 것들을 해보세요. 또는 보드게임을 이용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하고 보통 이제 3학년, 4학년 학생들하고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이 과정을 작년 올해 수행했던 학생들 중에서 4학년 세 학생이 굉장히 우수하게 잘했는데 네이버와 NHN에 취업을 했거든요. 이 학생들이 창의력이 대단해요. 왜? 저희 보드게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놀았거든요. 학생들과 테이블 RPG를 설계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공학 수업으로 맞추는 거죠. 아이들하고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그 제작된 게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네. 게임을 이해하고 또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플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아쿠스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언제 최초로 시작해서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언제라고 정확히 찝기가 애매합니다. 그냥 고전 시대에 그 시대였다라고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주관적인 판단을 제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자료를 준비하는 여러 이제 선생 중에 저도 한 가르치는 사람인데 네.
정확한 것을 찍긴 좀 어려워하지만 거의 이건 2000년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이전, 네.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네. 명명을 그렇게 했다입니다. 네. 그래서 언어가 직접 문자화되는 그 순간에 명명만 된 것이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때는 굉장히 오래됐다. 엄청 오래됐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아크로스틱이 어떤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좀 흐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보셨을 때는 예전 것과 지금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이런 방송에서 기업 명칭을 얘기해도 될까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땡땡 기업으로 이렇게 아, 그럴까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은 다른 이름인 금성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아, 예. 자, 지나간 얘기니까 밝히겠습니다. 네. 그 골드스타이기 때문에 GS라는 약자를 씁니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L땡이라는 걸로 바뀌면서 럭키 금성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라이프 이즈 굿이라는 또 다른 메타보적인 중의적인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랬을 때 적확도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네네. 맞는 거죠. 네. 그게 과거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조금 더 메타포라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중의적 의미를 넣는 부분이 조금 더 약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단순했다면 앞으로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의미를 계속 우리가 더하고 더한 의미들이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물 하면 물일 수도 있지만 물은 맑다. 그 다음에 물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 또는 물이 고갈된다. 여러 가지 의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네. 이건 역시 진화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때는 어떤 사회 시대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또 반영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다음 질문요. 나경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아까 미래에는 그 게임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보드 게임들이 혹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새롭게 많이 생길 수도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과연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게임 센터나 게임 관련된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조금 더 교육적인 모델로 가는 게 있고요. 사람들에게 핫 이슈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게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핫 이슈 게임을 뺀 모든 것들은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 이슈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과거 게임뿐만 아니라 보드게임에서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디지털화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적용되는 모든 게임들이 점점점 확장되면 됐지 축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정 영화에서 보이는 사이버 월드처럼 더 확산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네.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더 개선되면서 좀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분께서 또 남겨주셨는데요. 사람들이 그 치료가 되는 이런 보드 게임을 싫어하게 된다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싫어하게 된다면 이거 또 다른 방법으로 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대체된 답변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싫으면 다른 게임을 선택할 만큼 게임은 네. 가짓수가 많으니까 선택하면 되죠. 하지만 보드게임이 재미없다? 그럼 취향 문제이거나 이 게임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네. 게임 설계가 잘못됐으면 수정을 가미하면 충분히 재밌어질 수 있는 게임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아까 블루마블,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블루마블로 가져왔지만 모두의 마블이 되면서 그 큰 흐름은 가져갔지만 변화 단계에 추가됐죠. 그래서 새로운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가미시켜줬잖아요. 이런 방식이 더 선순환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취향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장르의 보드게임을 추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드 게임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말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울대님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에너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 많은 걸 담으려고 조금 노력은 했어요. 많이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톰 마보르 리틀이라는 그다음에 다른 가수의 이야기도 하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실제 이걸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안다면. 모르기 때문일 뿐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쪽지를 줄 때 다른 기호를 우리들만 알 수 있는 기호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를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간혹씩 나오는 게 있는데요. 책의 문구에 특정 어구, 앞부분, 뒷부분, 중간에 마침표 있는 부분, 숫자 페이지와 함께 어떤 단어, 이걸 조합하는 걸 보셨죠? 이런 게 다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면 좀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단지 이름을 짓는 것 외에도 충분히 활용 범위가 있다 네.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에서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창의성이 과연 인간의 고유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굳이 왜 꼭 학습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인류가 인류인 것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왜 도구를 사용했을까? 인간은 육식동물, 공격하는 대상보다 약했기 때문에 방어 수단이자 또 신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했어요. 똑같아요. 사람의 뇌 구조도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서로 따라가는 것을 전기 자극으로 되는 뉴런이라는 조직 때문에 서로의 연결고리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되는 것이냐, 고유의 것이니 가지고는 있죠. 하지만 체계적으로 할 경우에 다른데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긴 지금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서울을 가요. 그리고 2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4시간 걸려서 5만 원 들여서 서울을 가요.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라면 2만 원 내고 2시간 만에 서울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두 사람은 달랐을까? 정보가 달랐고요. 학습 정도가 달랐어요. 학습을 하신다면 지금 인간 고유가 가지고 있는 고유 내면의 문제 해결 방법에 학습이 더해진다면 우회하지 않고 더 빠르게 가거나 더 좋은 정보로 가공하여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창의력입니다. 네. 그래서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창의성은 타고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학습을 통해서 펼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네. 거기 관련해서 중고등학생들 경우에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혹시 창업을 할 수 있는 무슨 길이 있는지 거기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모님을 겨냥해서 창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형태를 이해하시면 돼요. 최근 10년 내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창업을 해서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질 창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프로그래밍을 해서 게임을 짜거나 하는 이런 창업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도 창업이 되거나 창직, 일자리를 만드는 게 된다는 거예요. 강연 끝나고 나서 처음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처럼 아이디어 펀딩이 있잖아요. 내가 꼭 회사를 차리지 않아도 창업이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그게 창업의 법적인 창업이 되고요. 요 자그마한 기업을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성장하면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 되는 과정까지 전체를 초등학생, 중학생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써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회사 형태가 되는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는 창업 형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꼭 창업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창업을 통해서 집에 큰 기여를 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창의력 증진을 위해서 창업이라는 것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학생들이 지금 많이 창업을 하잖아요. 네. 이 창업을 꼭 돈 벌 목적이 아닌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네.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또 열정적으로 강연 및 질의응답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강연은요, 7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서울대학교 이민재 교수님을 모시고 고장난 단백질만 버려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 본 강연에서는요, 문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함께 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 강연은요, 문흥초등학교 김윤주 선생님께서 지구가 더워지면 해수면이 상승해요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하여 추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홈페이지 만족도 실시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이라든지 실시간 안내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금요일의 과학터치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 당첨자분은요, 황지숙 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게임은 재밌게 만들고 신나게 즐겨라는 주제로 우리 남부대학교 윤봉식 교수님과 함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